푸틴의 유럽으로 뻗어가는 독사 같은 존재가 목이 잘렸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것을 테이블에서 치우고 러시아를 재앙의 중심으로 몰아넣었다. 수년간 그들은 유럽 전체에 같은 거짓말을 했다. 우리는 러시아에 묶여있다. 대안이 없다. 그들은 심지어 이 러시아 파이프라인 권력을 손에 쥐고 유럽과 키예프를 공개적으로 협박하기까지 했다. 2월 22일 아침에 헝가리 총리 오르반은 우크라이나의 협박을 위협하기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우리는 헝가리에서 우크라이나로의 디젤 운송을 재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로부터 석유를 받을 때까지 그의 유일한 협상 수단은 그의 영토를 통과하는 석유 밸브였다. 슬로바키아 총리 피초는 더 나아갔다. 슬로바키아 러시아 석유를 허용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의 전기를 끊겠다. 이것은 키예프의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개적인 전쟁 선언이었다. 그러나 24시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의 보복은 파괴적이었다. 외교적 항의 대신 불타는 검을 내리쳤다. 2월 23일 밤 우크라이나 드론이 타타르스탄의 드루즈바 1 파이프라인 주요 펌핑 스테이션을 공격했습니다. 목표로 삼은 칼리니누 정유소와 통합된 드루즈바 1 펌핑 스테이션은 정밀 타격으로 폐허가 되었고 물길에 휩싸였습니다. 이 외과적 타격은 유럽의 지정학적 단층선에 큰 균열을 일으켰고 그 영향은 수천 킬로미터 서쪽의 수도들까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목표로 삼은 시설은 단순한 산업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앙 유럽에서 모스크바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주요 동맥이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의 뿌리는 냉전의 깊은 시기,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련 탱크가 프라하나 부다페스트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을 통해 흐르는 저렴한 석유가 이루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파이프라인은 동유럽의 산업에 연료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이들 국가의 정치적 의지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2026년에 가까워지면서 상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을 띠게 되었습니다. 크렘린이 수년간 정치적 통제 도구로 사용해온 이 인프라는 이제 그들 손에서 폭발하는 폭탄으로 변했습니다. 2월 23일 밤 우크라이나는 크렘린, 부다페스트, 브라티슬라바 삼각형을 지탱하던 시스템의 핵심을 영구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이 마지막 조치로 푸틴의 유럽을 향한 협박의 동맥이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계획은 단순히 파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계획은 훨씬 더 깊고 무자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유럽에 있는 푸틴의 트로이 목마를 무력화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편을 바꿀 수 없도록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흥미로워진다. 여기서 우크라이나는 크렘린을 배제하는 완벽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고 협박자가 자신의 인프라를 통해 협박당하는 이 새로운 당 정식에서 키예프 행정부는 궁지에 몰린 부다페스트와 브라티슬라바의 오데사 브로디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완벽한 출구를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을 들으면 단지 또 다른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정합을 읽으려면 행간을 봐야 합니다. 오데사 브로디는 평범한 파이프라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푸틴의 최악의 악몽입니다. 오데사 브로디는 흑해 연안의 오데사 항구에서 시작하여 우크라이나를 거쳐 유럽의 중심부로 서쪽으로 이어지는 원유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의 목적은 결코 러시아 석유를 운송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이 파이프라인은 러시아를 오해하여 카스피해의 불을 러시아 영토를 거치지 않고 유럽으로 가져오기 위해 완전히 건설되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의 석유가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흐르게 됩니다. 여기서 상황이 매우 흥미로워지는데 이 방정식은 직접적으로 앙카라, 바쿠, 키예프의 축을 결합시킵니다.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이람 알리예프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여러 차례 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시 알리예프는 이 프로젝트를 부활시키면 카스피해, 흑해, 바이트해를 연결하여 좋은 운송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유럽 시장에 대량의 석유를 공급합니다. 계획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석유는 조지아 또는 터키를 통해 바다나 파이프라인으로 흑해로 운송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항구로 운송된 후 오데사 브로디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으로 펌핑될 것입니다. 터키는 이 방정식에서 주요 전략적 균형자로 해협의 유조선 부담을 줄이고 대체 경로를 지원하며 카스피해 에너지가 서방으로 안전하게 흐르도록 보장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오르반과 피코에게 엄청난 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석유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러시아 석유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제르바이잔 석유, 카스피의 석유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터키, 아제르바이잔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푸틴의 손에서 무기를 빼앗아 푸틴의 동맹국들을 인질로 잡는 것입니다. 오르반과 피코는 정제를 구하고 싶다면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 자신의 국민을 위한 연료를 찾지 못하면 그들의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은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끝내고 우크라이나, 터키, 아제르바이잔 에너지 회랑에 통합될 것입니다. 이 통합은 푸틴에게 악몽이며 러시아 지도자는 이를 막기 위해 수년간 애써왔다. 이 움직임의 뿌리는 사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지원한 이 비전은 모스크바의 운송 독점을 깨기 위해 설계된 전략적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프로젝트를 그의 제국에 대한 거대한 위협으로 인식했다. 2004년까지 크렘린은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가하는 장치를 활성화하여 파이프라인의 흐름을 역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TNK-BP와 같은 러시아 에너지 대기업들은 파이프라인을 채우기 위해 1억 달러 규모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동시에 로비 활동을 통해 카자흐스탄이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엄과 같은 러시아의 뿌리에 묶이도록 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은 러시아의 가스와 석유에 의존하게 되었고 카스피해의 대체 경로는 지식 전략에 의해 억제되었습니다. 물론 푸틴의 치명적인 계획에 맞선 유럽의 움직임은 이 다리를 전략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교묘하고 조용하며 보이지 않게 러시아를 대륙에서 물리적으로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 북쪽의 발트해 지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그리고 폴란드. 이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모든 육로 연결을 단순히 차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러시아의 유럽 분사기지인 칼리닝그라드는 더 이상 요새가 아니라 라토 해역에 둘러싸인 감옥입니다. 기차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트럭 통행이 금지되었습니다. 모스크바의 발트해로의 생명선은 전략적 고립으로 차단되었습니다. 내부의 눈과 귀는 끊임없이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에 바르샤바 행정구는 발트해 연안에 있는 러시아의 마지막 정보 거점인 그단스크 청령사관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폐쇄했습니다. 이것은 2024년 10월 22일 폴란드가 포즈난에 있는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하며 하이브리드 전쟁을 끝내라고 말했을 때 시작된 게임의 마지막 행위였다. 푸틴은 여전히 마지막 전략적 지점인 에너지 브릿지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브릿지들도 받쳤다. 폴란드는 그단스크 항구에 건설된 대규모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과 노르웨이 가스를 통해 북쪽에서 러시아 가스를 묻어버렸습니다. 크렘린은 수년간 우리 없이는 얼어붙을 것이다 라고 위협해왔지만 유럽은 2025년 겨울부터 미국의 액화 천연가스와 노르웨이 가스로 자체 에너지 방패를 완성했습니다. 북쪽은 얼어붙었습니다. 동쪽 국경은 성벽으로 변했습니다. 푸틴에게 유럽에 침투할 수 있는 유일한 뒷문은 남쪽뿐이었습니다. 모스크바의 계획은 서류상 완벽해 보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북쪽에서 밀려난다면 아드리아하의 경로를 통해 남쪽에서 들어올 것입니다. 결국 오르반과 피코가 그 경로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푸틴은 아드리아하의 경로가 여전히 열려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이 경로를 사용하여 부다페스트를 브리셀에 대항하도록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내내 조용히 진행된 인프라 작업을 통해 브리셀은 그 경로를 러시아에게 구명줄이 아닌 죽음의 덫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것만 있었다면 푸틴이 탈출구를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푸틴이 계산하지 못한 또 다른 재앙이 있었다. 함정이 완벽하게 작동하려면 러시아가 다른 탈출 경로가 없어야 했습니다. 서방의 끈질긴 추격은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의 액화 천연가스와 석유 수송 금지는 2026년 겨울에 완전히 발효되었습니다. 국제법을 무시하는 보험 없는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선박들이 그리스 제도와 덴마크 해협에서 하나씩 사냥당했다. 해상 경로가 차단되자 러시아는 유럽연합의 품으로 밀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브리셀의 전략은 간단했다. 바다를 닫고 육지로 아드리아해 파이프라인으로 몰아넣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 파이프라인을 통과하거나 익사할 것이었다. 러시아는 스스로 그 함정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러시아가 마지막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문이 그들 얼굴 앞에서 쾅 닫혔다. 하지만 그것을 닫은 것은 크로아티아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럽연합의 집단적인 의지였다. 푸틴이 수년간 우리에게 필수적이라고 믿었던 그 선에서 브뤼셀은 이미 기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자그레브 행정부는 단순히 EU의 지시를 이행했습니다. 기술 데이터가 테이블에 올려졌습니다. 대안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16일에 단 한 번의 결정으로 크렘린의 유럽 내 마지막 다리도 끊어졌습니다. 표면적인 사건의 흐름을 보면 상황은 일상적인 지역 에너지 협상처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은 지상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갈등의 역학 속에서 입은 손상으로 인해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불안정에 대응하여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증가하는 에너지 격차를 메우기 위한 대체 경로를 찾기 위해 크로아티아의 외교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실용적인 전환 시나리오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북부 경로가 위험해지면 러시아 석유를 아드리아해로 가져와 크로아티아의 야나프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여 정유소로 운송할 예정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인프라 필요성을 구실로 크렘린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외교적 근시안으로 인해 근본적인 현실을 놓쳤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상대는 단지 자그레브 행정부가 아니라 체스판을 재배치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제도적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 시작된 전면 과정은 아이러니하게도 푸틴이 자신의 지정학적 함정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크렘린의 전쟁 전략은 우크라이나의 비대칭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책에 의해 뒤집혔습니다. 현장의 균형은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우크라이나 무인 항공기에 의해 수행된 81개의 정밀 작전이 러시아 정유 능력을 10% 감소시키고 해상 수출의 9%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2025년 11월에 카자흐스탄 석유의 80%를 러시아를 통해 운송하던 CPC 터미널이 두 차례의 별도 작전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2025년 12월 카스피해 루코일 필라노프스키 플랫폼을 겨냥한 공격은 상황을 명확히 했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은 이제 위험하고 신뢰할 수 없으며 비용이 많이 드는 경로로 밀려나고 있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푸틴이 수년간 방해했던 오데사 브로디 파이프라인이 재건되어 완벽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 대안은 푸틴과 트로이 목마들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2027년까지 러시아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려는 계획은 부다페스트에 대한 압박을 목도르는 지점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빅토르 오르반을 거대한 딜레마에 빠뜨려 그를 갇힌 위치에 놓이게 합니다. 푸틴과 유지해온 긴밀한 외교적 춤은 더 이상 헝가리 경제의 생명줄이 아니라 지치는 독쇠가 되었습니다. 오르반이 수년간 자랑스럽게 운모해온 소위 독립적인 외교 정책은 러시아가 전선에서 스스로 입힌 드루즈바 손상으로 인해 지속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략 분석은 오르반의 크렘린에 대한 충성을 명백한 자살 전략으로 해석합니다. 모스크바의 실용적이고 확장주의적인 사고방식은 헝가리를 유럽 한가운데서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비슷한 충격파가 브라티슬라바의 복도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데사 브로디 파이프라인이 가동될 가능성은 슬로바키아를 아드리아 파이프라인과 같은 대안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로베르트 피초의 키예프에 대한 전력 차단 위협은 유럽 연합 내에서 심각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슬로바키아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할 가능성은 국내에서 반대 여론을 부추겨 거리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전망에서 푸틴의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전쟁 전략은 피쿠의 정치적 정체성에 큰 부담을 두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잠재적인 자금 삭감과 같은 제재 가능성은 브라티슬라바와 모스크바 간의 관계에 심각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피쿠는 정치 무대에서 생존하기 위해 푸틴과 점차 거리를 두어야 할 어려운 터널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할리니노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유럽의 정치 수도들만 어둡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진정한 파괴적 충격은 크렘린에 닫힌 문 뒤 러시아 올리가르히의 호화로운 사무실, 그리고 전쟁 예산이 계산되는 테이블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의 중단은 오르반과 피코의 정치적 위기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영 파이프라인 독점 기업인 트랜스네프트와 그 주변에 모인 거대한 엘리트의 조용한 파산을 촉발했습니다. 오랫동안 헤드라인은 유럽 시장을 잃은 후 역사적인 70억 달러 손실을 발표한 가즈프롬의 소식이 지배했습니다. 가즈프롬이 산업 좀비로 변하면서 러시아 경제의 마지막 보루 중 하나였던 트랜스네프트가 석유를 펌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랜스네프트의 차례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네프트는 그 자체로 볼륨에 기반하여 돈을 버는 거대 기업입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 흐르는 모든 배럴의 석유는 운송 수수료로 회사의 금괴에 들어가고 이 수익은 러시아 국가 예산으로 직접 이전되어 전쟁 기계의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드루즈바 1펌핑 스테이션이 사용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하루에 수십만 배럴의 석유 흐름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황은 판매되지 않은 석유로 인한 수익 손실뿐만 아니라 트랜스네프트가 얻을 수 없는 막대한 물류 수익의 증발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유지보수, 운영, 대규모 인건비는 고정되어 있는 반면 주요 수익원의 단절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큰 구멍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크렘린 내부의 권력 균형을 흔드는 엘리트들의 공포를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푸틴의 전쟁 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과도제에 의해 운영되는 거대 에너지 회사들의 이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트랜스네프트의 수장인 니콜라이 토카레프 같은 인물들은 수십 년 동안 이 시스템에서 이익을 얻어왔으며 그 대가로 푸틴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바쳐왔습니다. 그러나 수익이 감소하고 타이가 줄어들면서 과도 정치인들 간의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이 이익을 낼 수 없는 방정식에서 그들의 자산은 우크라이나 드론의 표적이 되고 국가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세금을 요구하며 엘리트들의 정권에 대한 충성심은 심각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전쟁 비용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경제의 중심을 이루는 이 에너지 거대 기업들의 비틀거림은 러시아 국내 전선에 깊은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쟁의 비용은 일반 러시아 시민들이 직접 부담하고 있습니다. 트랜스네프트의 조용한 위기는 사실 푸틴의 무적 경제 서사 뒤에 있는 취약한 구조를 드러내는 거대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러시아 산업의 미래에 대한 이 거대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논의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가장 파괴적인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을 통해 서쪽으로 가는 석유의 흐름이 멈추면 그 석유는 어디로 가는가? 답은 간단하고 냉혹하다.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 서쪽으로 흐를 수 없는 석유는 증발하여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내부의 거대한 파이프라인, 펌핑 스테이션, 저장 시설에 갇히게 됩니다. 이 상황은 경제가 자체 생산에 짓눌려 스스로를 물리적으로 억압하는 과정, 즉 산업적 자기 파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특히 서부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에서는 유정을 주방 수도꼭지처럼 켜고 끌 수 없습니다. 영구 동토층 아래에서 운영되는 유정의 생산을 중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자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석유는 물과 다양한 화학물질과 섞여 지표면으로 나옵니다. 유량을 멈추고 유정을 폐쇄하면 그 얼어붙은 추위 속에서 파이프 안에 물이 얼어 확장되며 내부에서 전체 강철 인프라를 파괴합니다. 유정을 다시 열고 싶을 때는 수십억 루블을 수리비로 지출하거나 그 유정을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칼리니노역이 가동 중단되면서 사마라와 타타르스탄 지역의 대형 저장 탱크는 빠르게 가득 찼습니다. 시설에서 초과 경고를 발령하는 동안 트랜스네프트는 이 석유를 아시아 시장으로 재배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대한 물류 명목 현상에 직면했습니다. 동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은 이미 최대 용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차로 석유를 운송하려고 해도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바이칼아무르 간선 철도는 이미 전선으로 향하는 군수품, 무기, 물류 열차로 막혀 있습니다. 전쟁 기계의 물류와 석유 수출의 물류가 같은 좁은 선로에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물류 마비의 결과로 석유 회사들이 시베리아 유정에서 생산 능력을 줄이거나 일부 유정의 운영을 완전히 중단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적에게 팔 수도 없고 해외 시장으로 운송할 수도 없는 수백만 배럴의 줍은 석유가 러시아의 산업 혈관에 거대한 독처럼 쌓여 내부에서 본체를 부식시키는 역출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무인 항공기가 만들어낸 진정한 대규모 도미노 효과입니다. 이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시베리아 유정의 펌핑 스테이션을 공격하여 자멸하게 만드는 무자비한 전략적 체크메이트입니다. 거대한 전략지도 위에 도미노가 하나씩 쓰러지고 있습니다. 푸틴의 전쟁 기계를 재정 지원하고 유럽 내 정치 작전을 지원하던 가장 두꺼운 동맥이 끊어졌습니다. 크렘린의 대륙에서의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패권 신화가 무너졌습니다. 칼리니노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단순히 타는 기름이 아니라 척박과 위협, 에너지 의존에 기반한 제국의 잿더미입니다.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더 이상 유럽에서 크렘린의 트로이 목마로서의 사치나 안락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산업을 유지하고 경제를 구하기 위해 이제 그들은 동쪽이 아닌 바쿠의 자원, 앙카라의 지정학적 회람, 그리고 그들의 인프라를 목표로 하는 키예프가 제공하는 새로운 방정식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물류 중단이 아니라 유럽 정치에서 러시아의 존재에 대한 심각한 마비이며 권력 균형의 충격적인 변화입니다. 새로운 에너지 시대의 규칙이 작성되었고 이제 이 테이블에 모스크바의 자리는 없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변했습니다. 다음은 이 새로운 축이 만들어낼 더 큰 균열입니다. 큰 균열입니다. 큰 균열입니다.